네 엄마 장래만 대단하고 시고모 환갑은 장난이냐? 대학병원 장례식장 뒤편 비상구에서 시어머니 오복자의 손바닥이 한서연의 뺨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빈소를 지키던 서연은 하얀 상복 차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오복자는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 앞에서 더 큰 소리쳤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상당했다고 내가 상전이야? 남편 박진우도 아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엄마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으면 먼저 사과해야지. 왜 일을 이렇게 키워?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비상구 계단 아래에서 모든 말을 듣고 있던 서연의 큰 외삼촌 이만수가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기운 받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뺨을 맞은 서연은 고개가 옆으로 돌아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상복깃을 움켜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복자는 그런 서연을 보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으로 서연의 얼굴을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 내 엄마 돌아가신 건 안 됐지만 산 사람 일도 챙겨야지. 시고모 환갑잔치가 장난이야? 어른들이 다 모였는데 며느리가 빠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서연은 겨우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엄마 장례식 치르고 있어요. 오늘만큼은 이런 말씀 안 하시면 안 돼요? 오복자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언제 우리 집안을 제대로 챙겼어? 상복 입었다고 내가 너한테 절이라도 해야 하니? 그때 비상구 철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남편 박진우가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뺨이 붉게 부어오른 서연보다 오복자의 표정부터 살폈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연이가 또 뭐라고 했어?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여기는 당신 장모님 빈소야. 내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지금 내 얼굴보다 어머니 표정이 먼저 보여? 진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나도 장모님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 그런데 우리 집안 어른들도 중요하잖아. 내가 전화만 받았어도 엄마가 여기까지 안 왔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서연은 진우의 사업빚을 갚으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결혼 뒤에는 오복자의 강남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살림과 진우의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오복자는 진우가 제 편을 들자 더 기세가 올랐습니다. 서연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내 엄마 장례비도 결국 진우가 도와준 돈으로 치르는 거 아니야? 진우 회사는 죽게 생겼는데 친정 일만 붙잡고 있으면 어떡하니?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례비는 서연이 모아둔 돈으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오복자는 사실도 모른 채 며느리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컴컴한 계단 아래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방금 그렇게 말했냐? 서연의 큰 외삼촌 이만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만수는 낡은 점퍼를 즐겨 입어 시골 농부처럼 보였지만 국내 굴지의 가구 유통회사를 일군 창업주였습니다. 오복자와 진우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만수는 서연의 부어오른 뺨을 보고 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복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동생 장례식장에서 내 조카 뺨을 쳐놓고 그게 내 집안일이냐? 오복자는 잠시 움찔했지만 곧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외삼촌 되시는 분은 빠지세요. 이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일입니다.
이만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조카가 맞았는데 내가 왜 빠지냐? 오복자는 진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진우야, 가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별꼴을 다 본다. 두 사람이 자리를 떠나자 이만수는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 나다. 서연이 시댁과 관련된 계약과 재산 관계부터 확인해라. 불법으로 할 생각은 없다. 다만 내가 베푼 호의는 오늘로 끝낸다. 전화를 끊은 이만수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참는 동안 저 사람들은 내가 약해서 참고 있는 줄 알았구나. 서연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비상구에서 무너진 것은 서연의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과 이어져 있던 마지막 정까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서연은 강남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통장과 서류, 옷까지 몇 벌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에는 오복자가 불러 모은 동네 주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복자는 수입 찻잔을 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벽도 뜯고 바닥도 전부 바꿨어요. 집은 이렇게 꾸며야 사람 품격이 사는 거예요. 우리 진우 사업만 자리 잡으면 강남에 집 한 채 더 사는 건 일도 아니죠. 오복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 집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실제 주인은 이만수였습니다. 서연이 결혼할 당시 살림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안 이만수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오복자와 진우가 살게 해주었습니다. 서연이 편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8년 동안 보증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복자는 그 호의를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떠벌렸습니다. 이웃들이 돌아가자 오복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짐 싸는 거니? 서연은 방 안에서 서류 봉투를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물건만 가져갈게요. 오복자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진우 회사가 어려운 거 알잖아. 내 친정 적금부터 깨서 넣어. 지금 나갈 때가 아니야. 거실에 있던 진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회사 거래가 재검토에 들어갔어. 납품 준비하느라 대출까지 받았는데 계약이 멈추면 우리 다 끝이야. 서연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계약 제대로 검토하고 시작한 거야? 진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계약만 되면 크게 벌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또 대출 받았어?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당신 빚을 몇 번이나 갚았는지 알아? 이번에도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 오복자가 소리쳤습니다. 부부가 어려우면 같이 살려야지. 내가 돈을 안 내놓으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제 엄마 장례식장에서 제 뺨까지 때리셨죠. 그런데 오늘 또 돈부터 찾으시네요. 어른이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우가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한서연,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와. 서연은 진우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진우 씨, 난 다시 들어올 생각 없어요. 진우가 당황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여보가 아니라 진우 씨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오복자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너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볼 겁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오복자와 진우는 서연이 정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만수의 회사에서는 박진우의 가구 납품 계약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계약이 확정되기도 전에 대출을 받아 물건부터 확보했고 제출 서류 일부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만수는 억지로 계약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대로 다시 살펴보게 했고 재검토 결과 계약은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박진우는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허세와 빚으로 키운 자신의 선택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복자는 법무법인 이름이 적힌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 만료가 6달 앞으로 다가왔으며 더 이상 특별히 낮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새 계약을 원한다면 주변 시세와 법적 기준에 맞춰 다시 협의해야 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계약 만료일에 맞춰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오복자는 서류를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조건을 받고? 오복자는 집주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달라는 안내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넋이 나간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계약이 최종 취소됐어. 오복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도 집에서 나가게 생겼어. 집주인이 특혜를 끝낸대. 진우는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그럼 서연이한테 연락해. 외삼촌한테 말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오복자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집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앞으로 연락은 제 변호사를 통해 주세요. 진우는 휴대전화를 소파에 던졌습니다. 변호사?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오복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걔가 혼자 이런 짓을 할 리 없어. 그 외삼촌이 뒤에서 부추기는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서연을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이 다시 돈을 내놓고 다시 참아주길 바랐습니다. 수십 차례 연락한 끝에 이만수 측 대리인에게 답이 왔습니다. 임대차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면 다음 날 오전 지정된 한정식 집으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복자는 가장 비싼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말만 잘하면 집주인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오복자는 한정식 집 방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쪽 상석에는 장례식장 비상구에서 마주쳤던 이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쪽이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집주인을 만나러 온 건데요. 이만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집주인이 나다. 오복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옆에 있던 변호사가 등기부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오복자는 그제야 8년 동안 자신이 누구의 호의를 누리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봤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기존 조건으로 한 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만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연이 편히 살라고 낮은 보증금으로 집을 내줬다. 그런데 내가 그 애를 종처럼 부리고 장례식장에서 뺨까지 때렸지. 오복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날 화가 나서 실수했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다. 서연이는 내 집에서 8년을 참았다. 이만수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집주인 허락 없이 벽체를 철거하고 바닥과 붙박이 시설까지 바꿨더구나. 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하고 정상적으로 집을 비워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복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모자 갈 곳이 없습니다. 진우 사업도 망하게 생겼어요. 그 사업은 내 아들이 계약도 확정되기 전에 대출부터 받은 탓이다. 나는 원칙대로 검토하라고 했을 뿐이다. 오복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만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조카는 너희를 살리려고 8년을 버텼다. 이제부터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 서연은 이만수가 마련해준 임시 거처에서 지냈습니다. 회사에는 장례 휴가와 연차를 내고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며칠 뒤에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이만수는 서연에게 큰 돈을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전하게 지낼 곳과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다시 세워야 한다. 다만 저 사람들이 더는 너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마. 서연은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서연에게는 대신하는 복수보다 자기 힘으로 관계를 끝낼 기회가 더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지난 8년간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월급으로 진우의 대출을 갚은 내역, 오복자가 생활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메시지, 진우가 서연 몰래 추가 대출을 받은 기록, 장례식장에서 오복자가 폭언하고 뺨을 때린 사실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도 고소하실 생각입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가족일이니까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례식장 비상구 CCTV에도 오복자가 서연을 때리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복자는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신고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진우도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서연,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경찰까지 부르는 건 너무하잖아. 서연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내 뺨이 부어오른 걸 보고도 어머니부터 챙겼어요. 그때는 나도 정신이 없어서 그랬지. 나는 이제 당신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변호사와 이야기하세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서연의 직장 앞까지 찾아왔지만 서연은 더 다가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손목을 잡아 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파트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자 오복자는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집주인 허락 없이 뜯어낸 벽과 바닥, 붙박이 시설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업체 직원은 집안을 둘러본 뒤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벽체와 바닥, 붙박이장까지 손뗀 부분이 많습니다. 정확한 원래 상태를 확인해서 복구하려면 수천만 원은 들 수 있습니다. 오복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벽 좀 고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요? 처음부터 집주인 허락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자재와 구조를 맞추려면 간단한 공사가 아닙니다. 오복자는 이사갈 집 보증금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진우의 사업은 계약 취소 뒤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이미 사둔 물건은 창고에 쌓였고 대출 이자는 매달 불어났습니다. 오복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오복자가 남을 무시하며 재산을 자랑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복자는 진우에게 화풀이했습니다. 내가 사업만 제대로 했어도 내가 이런 창피를 안 당했어. 진우도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장례식장까지 찾아가서 일을 키웠잖아. 서연이가 돈만 보태줬어도 이렇게 안 됐어. 오복자는 아들의 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마누라 하나도 못 잡은 내 탓이지.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를 탓했습니다. 누구도 서연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복자와 진우는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진 돈을 모아 외곽의 작은 임대주택을 구했습니다.
이삿짐이 빠져나간 뒤 이만수 측 대리인이 아파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사진과 서류로 남겼습니다. 오복자와 진우를 억지로 끌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스스로 짐을 싸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기 집이라고 자랑하더니 아니었나 봐. 며느리한테 그렇게 심하게 굴었다더라. 오복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작은 임대주택으로 옮긴 뒤에도 진우의 빚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며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복자의 도장과 서명을 몰래 사용한 서류도 발견됐습니다. 오복자는 서류를 확인하고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진우야, 이게 뭐야? 왜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어? 진우는 짜증을 냈습니다. 사업만 살아나면 다 갚으려고 했어. 내 허락도 없이 내 도장을 썼잖아. 엄마도 내가 성공하면 좋다고 했잖아. 오복자는 그제야 아들을 무조건 감싸온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밖을 떠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진우는 오복자의 폐물 상자를 챙기려다 들켰습니다. 오복자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건 내 마지막 폐물이야. 그것까지 가져가면 나는 뭘로 살아? 진우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오복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하던 말을 이제 자신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진우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오복자는 혼자 남아 텅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아침밥을 차리고 공과금을 내고 아들의 빚까지 갚아주었습니다. 오복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서연이 사라지자 집도, 돈도, 아들과의 관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한편 서연의 이혼 소송은 차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제출한 금융 기록과 폭언, 폭행 자료가 하나씩 확인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 분할과 채무 문제를 두고 버티고 있지만 서연 씨가 남편 사업에 투입한 돈과 별도로 부담한 채무 내역이 분명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송이 길어지는 것이 두려워 먼저 양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제 몫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로부터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오복자는 변호사를 통해 서연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우가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간 뒤 오복자는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서연은 큰 외삼촌과 함께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오복자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오복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날 미쳤었어. 서연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하실 말씀만 하세요. 오복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우한테 이혼 조건 다 받아들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집 복구비하고 소송만 좀 줄여달라고 외삼촌께 말해주면 안 되겠니? 서연은 한참 동안 오복자를 바라봤습니다. 끝내 오복자가 원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도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큰 외삼촌께 말하면 모든 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네요. 오복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도 이제 살 길이 막막해서 그런다.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8년 동안 막막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제 살 길을 생각해 주지 않으셨죠. 서연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니. 가족이라면서 제 엄마 장례식장에서 제 뺨을 때리셨어요. 오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빌지 마세요. 저는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제 삶에 다시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오복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저 이제 살려고요. 오복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가 만든 자리에서 사세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수도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뒤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으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또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잘했다. 서연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려서 얻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선택하면서 얻은 자유였습니다. 몇 달 뒤 오랜 법적 절차 끝에 서연과 진우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진우는 끝까지 서연이 자신의 빚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진우가 사업을 위해 혼자 결정한 대출과 무리한 투자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월급으로 진우의 빚을 상당 부분 갚아온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진우는 법원 복도에서 서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서연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진우 씨, 그 시간 동안 나는 당신 빚을 갚았고 당신은 내 마음을 짓밟았어요.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때리지도 않았고 당신 가족의 장례식장에서 모욕하지도 않았어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진우는 이후 오복자의 도장과 서명을 몰래 사용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업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복자는 작은 임대주택에서 검소하게 살며 더는 강남 사모님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봄날, 서연은 작은 교회 주택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서연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보증금 일부를 빌려주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저축과 대출을 보태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서연이 다시 일하고 계획해서 얻은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친정 엄마가 좋아하던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물을 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살게. 누구한테도 함부로 짓밟히지 않고 내 인생 제대로 살아볼게. 주말을 맞아 이만수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이만수는 마당을 둘러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냐? 서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외삼촌. 이제야 숨이 쉬어져요. 이만수는 말없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버리고 남의 슬픔 위에 체면을 쌓았던 오복자와 진우는 결국 자신들이 만든 거짓과 비지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서연을 짓밟았기 때문에 갑자기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허세와 무책임이 서연이라는 버팀목이 사라지자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가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위로받아야 할 장례식장에서 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모진 상처를 받은 서연 씨의 눈물이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과 모욕은 가슴 깊은 곳에 흉터로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셔도 속으로는 말 못할 갈등과 외로움을 꾹꾹 눌러 담고 사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고, 체면 때문에 참고, 내 탓인가 싶어서 또 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혼자서만 견디는 시간은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맺힌 아픔은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작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창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보듬어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